예, 해겔은 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문학이나 예술 관련, 역사, 사학도들, 하여튼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공부를 좀 하려는 사람은 해겔을 한 번쯤은 읽어야 한다. 또 해겔이라는 산을 넘어서야 한다. 이런 어떤 상황을 학문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해겔 철학을 먼저 쉽게 읽으려고 하려면은 이제 해겔이 살았던 당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해겔이 스스로 어떤 것을 문제 삼았느냐, 해겔의 문제의식은 뭐냐, 그리고 이 해겔을 읽는 사람의 그 문제의식, 내가 왜 해겔을 읽는가, 이런 것들. 결국에는 해겔을 읽는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겔의 문제의식과 만난 그 접점이 있을 때 아마 해겔 읽기가 이제 제대로 된 해겔 읽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겔 이전에 그 데카르트부터 문제시되어온 철학의 주된 관심은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나라는 주체와 외부의 사물과의 그것을 일치시키는 그 과학의 어떤 그 진리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한 그 지적인 과정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인식론인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인식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합리론자 카마 이제 대륙의 프랑스, 독일의 그 철학자들, 이 합리론자들은 우리가 선험적으로 얻은 어떤 합리적인 이성으로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선험적인 이성, 합리적인 이성, 칸트 같은 경우. 또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주장의 흐름은 이제 결국에는 칸트에 의해서 종합이 됩니다. 칸트에 의해서 종합되었는데, 칸트는 주관적인 인식의 털과 감각 경험들이 결합되어서 지식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인식, 그리고 우리의 감각 경험이 이제 결합돼서 지식이 된다 합니다. 이런 그 맥락에서는 항상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진리를 인식하고 하는 그 인식주관, 자기에게 있는 인식주관, 이것이 이제 근세인들의 그 근대 이전까지의 그 의식이죠. 자기 주관과 우리 바깥의 사물이 대상이 서로 떨어져서 이제 마주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인식주관과 대상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그 주관이 대상을 정말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깁니다. 해겔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양자, 즉 인식주관 의식과 사물을 일치시키면서 기존의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치와 통합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에 대해서 종교, 철학, 윤리, 시민의식, 가족, 시민의식, 국가, 공동체, 이런 철학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해겔의 문제의식입니다. 왜냐하면 해겔이 살았던 당대 독일이 소공국, 자유시 36개의 것으로 이제 쪼개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영국에 비한 어떤 그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컴플렉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집권식으로 통일이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늦어지다 보니까는 경제력도 이제 낙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에 대한 통일의 의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해겔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해겔이 이제 왜 이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철학 구성을 계획했는지 이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원리로 통합,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이제 바람직한 게 있는데, 저 모든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되어 보이는, 정리되어 보이고, 또 동시에 하나의 원리로 정말 그 가치 있는 진리가 되는 것. 뭐 해결에서 이제 그런 그 신학적인 그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 신학이라고까지도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설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지적인 욕구가 있게 되는 거죠. 세계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절대 이성으로서 어떤 절대 이념의 그 완성체가 이제 시민사회와 국가가 되어야 하는 그 독일의 의식의 독일 인민들의 그 요구를 잠재적으로 반영한 것이 이제 해결 철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결을 읽을 때는 사실 역사 철학이 가장 쉽습니다. 역사에 대한 얘기니까 보통 이제 역사학도들이나 뭐 문학도들 누구든 해결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해결을 읽기 위해서는 해결의 역사 철학이 이제 가장 쉬운 책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법 철학을 읽고 해결의 정치 철학인 가족, 인간의 그 자유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가족,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 안의 공동체에 대한 나오는 그 법 철학을 읽고 그리고 이제 정신 현상 읽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결 철학이 이제 19세기까지 독일과 유럽의 철학계에 그래서 이제 전체에 대한 이런 얘기들, 담론들을 이제 유럽에서 이제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의 철학을 어떤 절대 이념의 완성체가 어떤 국가로 된다, 뭐 현현이다, 정신 현상, 현현이 어떤 그 프로이센이든 이런 국가가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절대 관념론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이치가 있다, 리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절대 관념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해결의 철학적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제 그 특징을 얘기해보자면, 해결은 이제 처음에 인식 주관과 사물을 이제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바라보는 나라는 인식 주체와 외계 대상을 통일시켜보자. 이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일치가 가능한데, 하나는 모든 것이 사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이 있고, 물질 그 자체의 이제 변화, 물질 운동의 그 변화가 있다. 이런 유물론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 의식의 법칙에 따라서 내 정신, 인간 정신의 어떤 그 운용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유심론 혹은 이런 걸 관념론이라고 그러죠. 유심론과 관념론 입장이 될 것입니다. 해결은 모든 것이 그 정신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철학을 이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의 철학을 이제 관념론으로 이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철학 체계를 확장시켜서 국가와 윤리, 종교 등을 모두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그 뒤에는 그 절대 정신으로 이제 설정한 절대 정신, 무언가 이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 관념론이다.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해결의 이제 절대적 관념론 안에서는 이제 사고, 존재, 진리 이 모든 것이 정신과 이제 통일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결이 철학의 그 변증법을 나타난 이유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결은 이 모든 것을 즉 의식과 바깥 외계 대상 사물, 또 개인과 국가, 선과 악, 또 윤리와 종교 등을 이제 통합하여서 하나의 원리로 이제 설명해 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결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하나의 원리. 리, 어떤 절대적 리, 태극이 뭐 세계를 이제 변화 발전시키고 세상 만물의 이제 중심이다. 이런 것이 이제 절대적인 어떤 관념인데 하나의 원리로 이제 설명해 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 욕망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통일을 하지 못한 독일 민족들의 어떤 영혼이 해결 철학에 담겨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통합되는 것, 그래 전체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이제 설명하려면 서로 다른 것이 어떻게 결합하고 통합되는지, 그러니까 개인이 시민사회로 나가고 시민사회가 한 국가의 어떤 윤리 공동체로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철학 체계가 이제 체계적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이런 변화 발전의 전개 과정을 이제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의 원리로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해겔은 이제 변증법을 그런 정반합의 변증법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몇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달성하게 되는데, 첫째가 모든 것이 이제 발전한다, 변화 발전한다는 그런 생각. 이것이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겔 추종자들이 당연히 이제 유럽에서 독일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둘째,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동적이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불교 철학에서도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일체계고, 열반적정 아닙니까? 일체계고 열반적정.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변화 발전한다는 것이 이제 주역의 철학이면서도 불교 철학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화 발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진보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결 좌파, 해결 우파 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생성한다는 생각, 이 생성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생성의 철학 역시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변증법 자체가 정반합 끊임없는 이제 그 나사로서 진보적으로 되풀이 되는 진보적인 사관이니까, 이러한 그 변증법 도입의 결과로서 이제 해결은 전체적인 것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 변증법은 다 알고 있겠지만은 정반합에 의한 그 변화와 생성의 규칙, 변증법입니다. 이 규칙은 확실히 이제 정신의 활동이 먼저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생각하면 그것이 아닌 것, 뭐 손전등을 생각하고 이 둘을 발전시켜서 저 손전등과 라디오를 결합시키는 그런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 보면은 예전에 TV 역할도 하고 전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도서관 역할도 하고 또 편지, 우체국, 문서를 주고받는 우체국 역할도 하고 모든 것이 종합 휴대폰 하나에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휴대폰도 없어지고 이런 안경에 모든 것이 또 통합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무엇을 달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또 이제 휴대폰도 없어지는 시대가 이제 온다고 하죠. 이런 그 변증법은 이제 자연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인간 사회도 적용될 수 있고 역사에도 적용될 수 있고 약방감소입니다. 맞는 키와 같은 것이죠. 이 변증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 기계 발전도 이런 것도 이 사물 이 휴대폰도 변증법적으로 발전해서 여러 가지 통합되면서 이렇게 왔는 것입니다. 기능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 변증법은 사실 어디에든 적용된다.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사회 발전 원리라든가 과학 기계 기술의 그 발전 원리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증법은 기본적으로는 개념의 운동입니다. 개념의 운동. 이런 그 모든 변증법의 내용은 정명제가 있고 반명제, 안티시시스가 있고 엔시시스, 안티시시스, 시시시스 종합명제의 구조로 이제 파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생명 변화의 이면에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로고스라 합니다.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제 변증법의 결과는 합리적인 것이 됩니다. 이런 거 해결의 사상은 플라톤의 이래 서양 철학의 전통은 그 이성 중심주의에서 이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이 뭡니까? 이성 중심주의라는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있습니까? 뭔가 사물의 본질이 있고 이데아가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도 이데아의 현현, 이데아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절대적인 관련을 얘기할 수 있죠, 플라톤에. 그런 이제 플라톤 사상이 결국에는 중세에 와서 이제 신화, 그 이데아가 가드, 신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신이 있고 이 지구상에 자연의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 만든 것들, 신이 드러낸 것, 신의 현현이다. 신의 역사가 여기를 지배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서양 철학의
전통이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그 신학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것이, 신학은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다 하는 것이 보이바하의 이제 철학이고, 이 보이바하의 그 유물론을 비판적으로 해결의 변증법하고 변증법을 거꾸로 세워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마르크스까지 영국의 그 경험론 측에서는 하나의 그 해결적 신학 체계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칼퍼브 같은 경우는 이제 열린 사회와 적들을 쓴 칼퍼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 정반합은 그래서 이성적이고 이제 이성의 표출로서 이루어지는 생생의 과정에서 이 종합은 그 결과로서 지금 존재하는 것, 즉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스라는 이성과 이제 현실 긍정 그리고 끊임없는 이런 삼박자, 발전의 삼박자, 변화 생성한다는 것이 모여서 기독교 신앙과 결합하고 절대 정신은 이제 신의 결론을 이제 창출하는 것이 서양 철학이 됩니다. 절대 정신을 끄집어들이는 이제 까닭은 해결 철학에 의하면 이제 세상 모든 것은 변증법적인 과정에서 이성적으로 이제 존재하는데 세상은 악도 있고 부조리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합리적인가? 이에 대해서 해결의 대답은 그것은 전체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임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전체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모든 이상이 완전히 표출되었을 때 이런 부조리는 이제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것은 전체다. 그러나 전체는 스스로의 발전을 통해서 스스로 완성해 나가는 그런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모순을 격화시키면서 그 모순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참된 것이 전체다. 이 전체는 이제 스스로의 발전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완성해 나간다. 절대자에 관해서는 이 절대자는 이제 본질적으로 결과며 맨 끝에 가서야 비로소 본래 있던 그대로의 것이 된다. 이게 이제 뭐 정신현상의 머릿말에 나오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결의 변증법의 세 단계는 결국에는 전체로 나아가는 그 길이다. 이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어떤 그 이상적인 국가라는 공동체로 이제 수렴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뭐 결정론적이랄까 이런 역사주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헤겔은 논리학을 그 순수 이성의 체계, 즉 순수한 사상의 그 왕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수한 사상의 왕국 최고점이라는 것이죠. 최고 지점. 그러면 이제 정신과 세계를 일치시키는 경우에 정신의 운동 법칙이 이제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변증법은 이제 개념의 운동이기 때문에 정신의 그 변화 발전, 정반합의 이제 개념의 운동입니다. 인간 정신의 개념 운동, 이 모든 것을 이제 포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학에서. 그래서 해겔의 이제 세류학 논리학인 그것을 이제 변증법적 논리학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기존의 논리학에 대한 이제 생각들은 주로 논리학이 이제 형식적인 것에만 이제 한정되고 생각하였는데 해겔의 논리학은 논리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의 정신 발전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이상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겔의 법철학이 이제 그 정치철학으로서 쉽다고 그러는데 해겔의 법철학의 내용은 이런 그 내용을 해겔 사상의 기본 구조를 이제 이해해야지 이제 일맥상통하게 이제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즉 전체가 참된 것이고 현실적인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정신과 일치하는 그 세계는 완전한 전체를 향해 발전하는 과정에 있고 그 발전의 비결은 어떤 신으로서의 그 절대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정신이 결국에는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보장해주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 변증법적으로 이제 개인, 가족, 시민사회과 공동체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겔의 국가 철학의 논리 전개론. 근데 해겔의 국가 철학이 왜 나왔을까? 독일이 그 당시 때 분열되어 있었잖아. 프랑스가 부르는 겁니다. 영국이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해겔의 국가 철학이 이제 자연스럽게 독일
민족, 헤레와 민족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게 되는 겁니다. 헤겔의 그래 국가철학의 논리 경계는 자유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자유.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라 하면은 구속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헤겔의 자유는 하고자 하는 바, 개인의 의지와 그 저절로 되는 것이 세계 보편, 그러니까 개인의 의지와 세계 보편적인 것을 일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치하는 데 있다. 이 그 모든 것의 그 일치를 추구하는 헤겔의 사상의 특징입니다. 이게 개인의 자유, 세계 보편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이 꽁꽁 묶여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묶여 있자고 원한다면은 이제 자유롭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가? 과연 어떤 한 국가 안에서 어떤 시민 사회 안에서 결국에는 인간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를 이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유가 절대 정신과 그 개인의 의지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자유로 나아가는 첫 번째 시도가 이제 법률입니다. 법률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prohibit, 금지하지 않습니까? 금지 규정이잖아. 제한할. 법률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제한할 뿐, 자유는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돕는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헤겔은. 뭐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상식의 집합체죠. 시민의식의 집합체니까 결국에는 법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질서를 생각하면 기초질서를 지키면은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또 기초질서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기초질서가 참 편하고 법을 잘 지키면은 법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편합니다. 법을 오히려 어기게 되면은 감옥에 가야 되고 자기 인신이 구속이 당하게 되죠. 부자유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헤겔의 법철학입니다. 헤겔의 법철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인간에 대한 긍정 철학이죠. 그래서 이 법률이 이제 마음대로 이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법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법률은 비인간화되어 있고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많은 부작용도 사실 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사후적이잖아 항상. 어떤 사회 현상이 먼저 있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모순이 생기면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법제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법률은 도덕이나 윤리에 의해서 보완된다는 거죠. 정반합이지. 법이 있으면은 그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또다시 보완이 되고 엔티시시스. 하지만 이런 도덕에 의해서 법률이 불안정해지는 이제 위험도 생겨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인륜성을 통해서 고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변증법적인 과정입니다. 엔티시시스. 인간의 윤리, 인륜성, 이렇게 인륜성이라는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인륜성을 이제 구성하는 그 요소가 뭐냐 하면 가족, 시민사회, 국가입니다. 헤겔에서 인륜성이라는 것은 가족,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국가가 우선적으로 이제 유기적인 종합을 이루는데 그것은 이제 국가가 그 전체적 토탈 헤겔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이제 사회 체제 속에서 국가는 전체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제 절대 정신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예로서 살아있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 국가라는 것이. 이런 그 국가는 실체적인 통일체는 절대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그 자기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국가가 있다는 사실은 세계 안에 존재하는 그 신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해결적 신학의 흔적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중세적 신학의 근대적 변형이 이제 해결 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은 이제 국가를 이제 신격화하기도 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결에는 그 인륜성이라는 그 인간의 자유를 이제 발양시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이제 해결을 국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이제
전체주의로 해석하는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해석을 두고 아전인수 전원의 물대기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철학 체계들이 이제 퇴계 이항도 있을 수 있고 해겔 철학도 있을 수 있고 하이데크 철학도 있을 수 있고 니체 철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런 그 국가관에 따르면은 이제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겔의 국가 철학이 이제 서양에서 특히 칼퍼브 같은 경우 영국 경험주의나 버틀란드 러셀의 버틀란드 러셀의 서양 철학을 읽어보면 해겔이 아주 적습니다. 영국은 독일을 아주 싫어하죠. 2차 대전 때 2차 제국주의 전쟁 때 폭격도 받고 영국 사람들은 이제 그 도덕적 사고방식, 관념론적인 사고방식, 교육 철학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란드 러셀의 그 서양 철학사를 읽어보면은 해겔이나 니체 부분이 아주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해겔의 법철학이라면은 그러니까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이 공동체가 이제 국가라는 것이 이제 이런 절대정신의 현현으로서 이런 해겔의 국가관이 나온다. 이것이 사실은 어쩌면은 역사적으로 그 독일 인민들의 그 요구를 해겔 철학이 이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겔의 역사 철학, 해겔의 역사 철학이 참 읽기가 쉽다고 이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해겔의 역사 철학도 이제 결국에는 이성과 이런 그 해겔의 법철학 체계처럼 이런 그처럼 이제 해겔의 그대로 그 구성 체계를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로 존재하는 있는 것은 다 옳고 둘째는 이제 나가면은 모든 것은 변증법의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항상 발전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해결에 따르면 보편적인 자유. 근데 이 보편적인 자유가 이제 국가 철학과 동일한 것이죠. 이제 내용을 그 요약하면 세계사는 이제 동양에서 시작했습니다. 원래 해겔의 그 역사 철학에서는 동양에서 철학이 시작했지만은 자유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군주, 전제군주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국 철학사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일정 정도는 이렇게 좀 근대적인 지식 가지고 보면은 또 납득이 됩니다.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시기에는 몇몇 귀족들만이 자유롭습니다. 한 명의 귀족이 존재하기 위해서 20명의 노예가 필요하다. 이런 그리스 로마에서. 그래서 중국의 어떤 역사에서 한 개인만 자유로운 중국의 역사 시기에서 그리스 로마 시기에는 돈과 권력이 있는 몇몇 사람만 이제 자유로운 시대로 넘어오고 또 그러면은 독일적 게르만 세계에서는 누가 자유로 모두가 자유로움으로 이때의 그 자기의식이 빛이 떠오른다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해겔의 역사 철학입니다. 이런 해겔의 역사 철학이 종교 철학에서도 다시 이제 변증법적으로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겔의 역사 철학을 읽어보면은 뭐 그 동양에 대한 중국이나 그 인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좀 서구적인 편견이 조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겔의 그 역사 철학이 이제 그 동양에 대한 편견이 이제 해겔의 역사 철학 속에 있습니다. 네, 그 해겔의 철학은 이 모든 것을 한 가지 원리로 설명하는 거대한 체계를 이제 세웠지만은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이 긍정되었고 모든 게 이제 논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여서 이제 비논리적인 것은 없고 옳고 그런 것들을 구분할 기준은 이제 주지는 못하였으며 과장된 이제 관념론의 체계로 끝나버리고 만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따라가면 그럴듯하고 또 의미가 풍부해 보이지만은 그 결론에서 얻게 되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 국가주의적이고 전체를 추구하고 너무나 그 보편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에게 이제 해겔 철학이 우리 그 70년대 대학 시절이나 80년대 초에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하면서 나중에 이제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 해겔적 사유를 그다음 70년대 지식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80년대 지식인들도 사실은 해겔적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뭔가 그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욕구,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해겔주의자들의 총체성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것은 사실은 결국에는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다분히 없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 해결 철학의 그 프라이머리 입문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해결 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서 이제 정말 그 해결 철학의 법 철학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해결의 그 역사 철학의 내용이 무엇이고, 해결의 대논리학이 무엇이고, 또 해결의 그 현상학, 정신 현상학이 무엇이고, 그것을 차츰차츰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